경제 관련 용어나 개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보클래스. 안녕하세요. 저는 고민지 조사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설범영 과장입니다. 과장님, 올해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3%나 올랐대요. 그렇죠. 이렇게 높아만 가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 연준은 최근 3차례 연속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현재 정책 금리는 3에서 3.25%가 되었죠. 미국은 지금 40년 전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하던데 40년 전에 미국에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은 1960년대 중반에서 1980년 초반까지 물가가 크게 상승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를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길래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고까지 표현했을지 오늘의 보클래스는 미국의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1960년대에서 80년대 미국의 물가는 어땠나요?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직전인 1952년부터 1965년 사이의 물가지수는 연평균 약 1.3% 상승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66년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처음으로 3.5%를 기록하면서 15년간 이어지는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는데요. 1965년 말부터 1981년 말까지 미국의 물가는 매년 평균적으로 7% 이상 올랐고 특히나 1979년과 80년에는 물가 상승폭이 평균 13%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한 해만 7% 올라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10년 이상 이어졌다니 가히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고 이름 붙여질만 한 것 같네요. 그러면 이런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된 특별한 원인이나 계기가 있었나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우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광범위한 감세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1961년 중반에 미국의 실업률이 7.1%로 정점을 찍었는데요. 이렇게 높은 실업률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낮추고 소비와 기업 지출을 활성화시킨 겁니다. 그 결과 1965년 말 실업률은 4%까지 감소했고 68년, 69년에는 실업률이 약 3.5%로 완전 고용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경제이론에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에 따르면 실업률과 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당시 실업률이 크게 낮아졌으니 반대로 인플레이션은 올라갔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는 필립스 곡선을 잘 따라가던 시기였는데요. 완전 고용 수준으로 낮아진 실업률이 인플레이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 거죠. 실제로 1965년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상승 궤도를 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당시 존슨 대통령은 1964년 빈곤과의 전쟁을 발표하고 또 1965년에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도입하는 등 1년의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프로그램을 시행했는데요. 이로 인해 미국의 빈곤율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정부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베트남 전쟁도 있었잖아요. 미국이 참전하면서 전쟁으로 인한 정부의 지출이 또 늘어났을 텐데 이 역시도 인플레이션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었겠네요. 맞습니다. 1964년 베트남에 배치된 미국 병력은 2만 3천 명 정도였는데 1965년에는 18만 4천 명으로 1968년에는 5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결국 정부의 지출이 크게 늘어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지출에 따른 영향을 알아봤다면 공급 충격으로 인한 영향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전례 없던 석유 파동도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났잖아요. 1972년부터 75년까지 1차 오일 쇼크 때는 석유 가격이 4배 이상 올랐고 1979년 2차 오일 쇼크 때는 2배 이상 폭등해서 2차례 연속으로 인플레이션이 급등했습니다. 70년대 석유 파동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이전과 달랐던 점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맞물린 것이군요. 네, 특히 1973년부터 75년까지 급격한 경기 침체 이후에 실업률은 9%까지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70년대는 인플레이션의 변동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1972년에는 3.4%였다가
2년 후인 1974년에는 12.3%로 급격히 올랐고 또 1976년에는 4.9%로 낮아졌다가 78년에는 다시 9%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일반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또한 당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이렇게 높아진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결국 물가 상승률이 1979년에는 13.3%, 80년에는 12.5%까지 도달하면서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나요? 1971년부터 74년까지 닉슨 행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총 4단계에 걸쳐 임금과 물가, 그러니까 상품 가격을 동결하거나 상한폭을 제한하기도 했는데요.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을 둔화시키는 효과는 있었지만 결국 규제가 풀리자 인플레이션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또 1974년 포드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국민들의 자발적인 절약을 유도하는 With Inflation Now, 줄여서 WIN 캠페인을 추진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중앙은행,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멈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연준 의장을 지낸 벤 버냉키의 저서에 따르면 당시 연준은 몇 가지 딜레마를 안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정치적 압력에서 연준이 자유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재선을 앞둔 정치권이 경기가 침체되는 걸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긴축 정책을 반대했기 때문에 금리를 낮게 유지하도록 연준을 압박했던 거죠. 두 번째로는 당시 연준에서도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면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를 사회적으로 용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것보다는 실업률과 싸우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또한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당시에는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하다 보면 경기가 침체되고 그런 상황이 더 나쁜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텐데요. 그렇죠. 연준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두고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치솟을 때는 긴축 정책을 펴다가 실업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다시 완화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그것을 스탑앤고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 전략은 오히려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스탑앤고 전략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과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가령 현재 긴축 정책을 통해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고 해보죠. 하지만 그간 사례를 보니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면 다시 정책을 완화적으로 전환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긴축 정책을 통해 지금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둔화되면 완화적인 정책들이 나와 물가가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물가가 현재 낮아진 물가 상승률보다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고 임금 협상이나 제품 가격도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여 결정될 테니 실제 물가가 다시 오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면서 1970년대의 스탑앤고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1979년 연준의 폴 볼커 의장이 새롭게 취임을 했는데요. 폴 볼커 의장은 1979년 10월 취임한 지 2달 만에 정책금리를 4%포인트 올리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당시 정책금리는 11.5%였는데 이걸 하룻밤새 15.5%로 올려버린 겁니다. 지금 정책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것도 빅스텝이라고 부르는데 한 번에 4%포인트면 정말 엄청난 수준의 긴축 통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1980년부터 82년까지 정책금리를 전례 없던 수준으로 인상했는데요. 당시 금리가 최고 21%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업률은 물론이고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1982년 11월과 12월의 실업률이 10.8%로 정점을 찍었고요. 이렇게 높은 금리와 높은 실업률로 경제는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오죽하면 농부, 건설업자, 시민단체, 야당 국회의원들이 폴 볼커를 탄핵해야 된다고 거친 항의를 하면서 시위를 계속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었나요? 결과적으로 1979년부터 80년까지 13%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이 1982년 4%까지 떨어졌고요. 실업률도 10.8%에서 1년 뒤에는 8.3%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폴 볼커의 임기가 끝난 1987년에는 약 6%까지 떨어졌습니다. 또한 기대 인플레이션도 하락했는데요. 미시간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1980년 당시 기대 인플레이션은 약 10% 정도였는데 1982년에는 3%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연준 의장 폴 볼커의 강력한 긴축 통화 정책이 결국 10년 넘게 고통을 준 미국의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을 끝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40년 전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은 오늘날 미 연준과 전 세계 다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가이드하는 원칙에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보클래스는 다음 시간에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제 용어와 개념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